자, 오늘은 교재 148쪽이죠. 중개사무소 등 중개업무제도. 매년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 중 하나이다 그랬죠. 작년 시험에서 11개.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서 8개 나왔고, 재작년 시험에서 31회 때 11개가 나왔어요. 이쪽에서. 자,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러나 장난을 그동안 많이 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법제 13조 조문이 있으니까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제 13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기관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게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 하나야 된다. 다음 2항 내려갑니다.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떴다방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음 3항 내려갑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사 밑줄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기업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본 규정을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이 사무소 설치는 사무소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을 확보하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에 의존하 우리가 따져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 된다고 그랬죠. 가설 건축물 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사무소 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등록관청의 관할기업 안에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럼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 자, 근데 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이에요. 법인은 지점에 해당하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상법은 지점을 지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민법은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상법은 본점을 본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민법은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상 용어로 하기 때문에 분사무소로 합니다. 그럼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분사무소 못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인은 분사무소를 꼭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런 원칙과 예외를 위반했을 때 제재를 이해해 두시는데 그러면 요거를 위반한 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구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여기다 사무소 놓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기 연수교에 가서 또 사무소를 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사무소죠, 지금. 그래서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소 이상이다. 그럼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중사무소 적용할 때 처음에 등록 장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옆 건물이 마침 비어가지고 옆 건물을 더 임차하여 여기서 책상을 깔고 중개업을 영위했어요. 그럼 이거 이중사무소란 얘기죠. 이때 요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옆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었어요. 그럼 이거 피해갈 수 있느냐? 피해갈까요? 못 피해갈까요? 못 피해가죠? 그래서 처음에 등록 장소는 건축물 대장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중사무소를 적용할 때는 이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든 무허 건축물을 설치하든 관계없어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이게. 그런데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모델하우스라든가 분양사무소 앞에다가 천막이나 파라솔을 놓고 중개업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두 떴다방하는 것도 이제 금지가 돼 있고요. 그럼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했던 죄질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꼭 기억하는데 여기에 걸리게 되면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를 거냐면 임취로 부를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로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중자에 걸렸죠. 이중자에 걸리면 형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1-1. 1이 2개니까 1-1입니다. 이중사무소.
그래서 임시등 설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제재를 철저히 숙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엔드 1-2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인 법원의 분사무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151쪽이에요. 문자 왔어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인데 이 분사무소는 엄청 잘 묻습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기억을 해주시는데 먼저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 여기까지. 그러면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럼 이 법인은 서구 내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 책내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요거 주의를 해주셔야고요. 포함이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못 둔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OX. 서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 인천광역시 내에 둘 수 있죠. 뭐 중구에 두든 연수구에 두든 부평구에 두든 둘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수만 두란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을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냈던가 그랬죠. 이게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고요. 분사무소의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라 부를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이어야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사무소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특수법인 또 따지고 가야 되죠.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 주제가 누구예요? 지역농협. 그럼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맞추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특수법인한테 유일하게 제외시킨 게 뭐가 있냐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한다는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을 특수법인한테는 배제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이 부분 언급을 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 우리 지역농협입니다. 임원 중에 공인인증서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근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공인인증서에 이해한다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잘 물어요. 그럼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된다.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2억 원으로 돼 있네 이게. 이걸 왜 수정을 안 해놨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그러면 이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설정하라 이랬는데 우리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여기는 기본 보증이 얼마 끊겨 있어요? 2억. 법인이니까 2억이죠. 2억이 기본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분사무소 둔다. 그럼 1억 추가죠. 광명시 둔다. 1억 추가.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그럼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건 왜 그랬냐면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엔 조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3개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은 최소 보증 금액이 얼마 돼야 돼요? 5억. 주된 사무소 2억에 3억 추가하니까 5억이 돼야 되죠. 그럼 만약에 부평구 분사무소에 사고가 났다. 그럼 이 법인은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줄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추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책임자께서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두 사무소 확보를 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물론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설치 요건이었고, 요건 갖췄으므로 신고를 들어갑니다. 이건 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 자를 앞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부평구에 분사무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하라? 서구청장에게. 이자에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 있죠. 모든 행정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사무소 이전한다, 여기다가. 분사무소 휴업 들어간다, 여기다가.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여기다가.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신고할 때 서류를 내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내는데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이 요건증명서 그대로 첨부해야 돼요. 요건증명서를. 그러면 먼저 분사무소는 법인이 맞죠? 그죠? 법인이 맞아요. 그러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낼까 안 낼까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었을 때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모두 전자적법으로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는 경우 없어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공인인증서해야 된다. 그러면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낼까 안 낼까요? 자격증 사본 내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등록 들어갈 때도 자격증 사본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거 왜 안 냈어요? 직접 확인했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냅니다. 역시 안 내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 설정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근데요, 등록할 때는 보증서 냈어요, 안 냈어요? 등록 신청 들어갈 때는 보증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보증서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는 이걸 냅니다. 왜? 주된 사무소 이미 등록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서 4번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사무소 확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대장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대장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이게. 우리 등록할 때도 수수료 냈죠. 그렇듯이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냅니다. 그럼 신고 들어갔걸랑요? 그러면 여기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이 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 확인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분사무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이거를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소 관련 사항은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통보해주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요거 신고 확인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신고 확인서가 교부가 됐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서 나가면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여기 부평구에 분사무 설치하는데 신고를 서구청장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서구청장이 부평구청장에게 알려줘야 되겠네요. 면회 관내로 분사무 설치했다 하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분사무 설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 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분사무소였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 묻습니다.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실까요? 154쪽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나오죠. 자, 그럼 서식을 역시 보고 갑니다. 처리기간은 우측 상단에 7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신고인 해가지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되어 있고요. 본사 이렇게 나왔죠. 본사. 그리고 본사의 명칭, 등록번호. 이게 개설등록번호예요. 개설등록번호 들어가고 소재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책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성명, 자격증 발급 시도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서식 내용을요. 28회 때 물어봤거든요. 다음 중 분사무 설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시 문제 중에 서식 문제를 꼭 한 번씩 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여기에 설치 사유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설치 사유 안 보이죠? 분삼 설치 사유 쓰라는 얘기 없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삼 설치 사유를 쓰라고 한다면요, 누가 이렇게 쓸까봐 사기치려고 이렇게 쓸까봐 설치 사유 없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우리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공동사무소 제도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의 기업공사가 사무소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동사무소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법 13조 6항에 근거합니다. 자,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13조 제6항. 기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업공사가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기업공사는 공동사무소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영제 16조 제1항.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기업공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여기서부터 밑줄, 다른 기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 여기 밑줄이에요. 첨부해야 한다. 그럼 공동 사용할 때 다른 계공의 승낙서 첨부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에요. 이걸 공동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거든요. 여기에 A 계공이 쓰고 있어요. A 기업공인중개사, B 기업공사, C 기업공사, D 기업공사가 같이 씁니다.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때 종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A는 공인인상 계공이고 B는 중개인이에요. 부칙규정에 의한 기업공사. 다음에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입니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C 법인과 D 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되고요. 이때 관할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 B, C, D 2인 이상의 계공이 같이 쓰면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가 된다.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A, B, C, D가 우리하고는 동기생들이에요. 그래서 의기투합해갖고 같이 사무소 운영하자.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A가 또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을 들어가요. 그럼 상관없죠. 이것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고,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기업공인중개사였다면 이자가 여기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록의 방법,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설치 방법은 그냥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별 관할 불문이고 인원수 제한도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가 있느냐? 이런 제도는 없어요. 이런 제도는 없고,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돼요. 어떤 서류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승낙서. 공동사용하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예요. 그럼 이걸 건물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네요. 그래서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닙니다. 공동사용하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예요.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러한 승낙서만 들어오면 될 뿐이지 별도의 공동사용신고제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요 있었어요. 이게. 근데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된다.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신고제는 없지만 우리 법상 주어진 특혜가 있느냐? 특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다 각자야, 다 각자. 그럼 인장 등록 다 따로, 보증 설정 다 따로, 수공사 보조원 고용도 다 따로죠, 이거. 명칭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래서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다 각자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요런 특혜가 없지 않습니까?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악용만 해왔더라 이거예요. 악용. 그래서 그 악용이라는 게 뭐였냐면 A가 중개사무소였었어요. 업무정지를 먹었죠? 우리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중개업 못하죠?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여기다 걸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커피 마신답시고 맨날 나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단서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다만 공동사용하되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구체적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 공동사용할 수 없는 방법까지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공동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냐면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한테 승낙서를 줍니다.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업무정지 먹은 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다만 A, B, C, D가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공동사용 중이었다가 A가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그럼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계속 이런 경우는 제외. 자, 그래서 다른 경우한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업무정지 개공은 공동사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동사용, 이 업무정지 먹은 개공이 자기 사무소에 이제 등록이 안 되니까 이분이 시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일로. 본인이 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도 없다. 그럼 업무정지 개공은 다른 개업공유사의 사무소로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차단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 제도였는데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장점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추정되는 게 뭐예요? 비용 절감. 맞죠? 비용 절감할 수 있고 또 중개업을 대형화시킬 수도 있죠. 수십 명 모여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업화도 가능하죠. A는 토지 전문, B는 상가 전문, C는 오피 전문, D는 토지 전문입니다. 이럴 수 있죠. 분업화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공동사무소가 뭐다? 멤버가 될 수 있는 거다. 무슨 멤버? 저기 무슨 멤버예요? 예? 우린 4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팔 수 있죠. 한 사람 팔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일 없고 심심할 때. 지금 거래 절벽이죠. 거래 절벽입니다, 지금. 거래가 없어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멤버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아직도 이 뜻을 이해를 못하신 분은 심각하게 자격시험 공부를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능력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지금. 예. 우리 4사람 모이면 치매 예방을 위하여 한 사람만 팔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 공동사무소들을 요즘 절세 방안으로도 활용한다고 그랬죠? 절세. 우리 연간 매출이 얼마를 넘기면은 일반 과세로 돈다고 그랬어요? 4,80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정됐죠? 개정돼가지고 8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8천만 원 매출액이 넘어서면 일반 과세로 돌아요. 그럼 간이 과세가 있고 일반 과세가 있는데 일반 과세로 돌면 뭐가 문제냐면 부가세 납부가 있어요. 부가세. 그럼 중개보수 받으면 우리가 부가세를 10%를 더 받아갖고 세무서에 내는 얘기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부가세 잘 안 주잖아요. 특히 이제 개인들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당연히 내니까 이제 부가세를 주는데 개인들은 안 줘요, 특히. 그러니까 결국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돼요. 매출이 8천만 넘어서면. 물론 이제 간이과세도 업종별 부가세율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이렇게 8천원이 안 넘기도록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을 고용하면서 자격증이 있는 실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걸게 하는 거지, 같이. 그래서 매출을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과세를 안 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개설등록을 할 때는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요.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는데 매출이 8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자동방으로 일반과세로 돌아버려요. 자동방. 그러면 이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1월 25일, 7월 25일 날 신고하거든요.
이거 한 3, 400 내봐요. 그냥 생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돈,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절세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공동사무소 제도를 이렇게 절세방으로 활용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그러면 업무정지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등록 취소를 당하면 안 되죠. 이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좋다 이거지. 한 달 쉰다. 2달 쉰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업무정지 먹었다. 이 사무소를 계속 문 닫아놓을 수는 없죠. 그죠? 문 닫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무소 계속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가 등록이 살아있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A의 등록을 죽여야지. 영업정지 먹으면 등록 폐업신고 해버려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라고 그랬죠. 중개업 못합니다. 그럼 폐업신고 해버려야지. 이 등록을 살려둔 상태에서는 여기 등록 못 들어오니까. 그럼 폐업신고 해버리면 이제 B가 걸 수 있죠. 그리고 일하러 나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린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먹게 되면 폐업신고 해버려야지. 그리고 자격증 있는 실장 구해하고 걸게 해야지.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유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사무소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개업을 할 때 이제 동기들끼리 같이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말씀이 웬만하면 동업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동업을 부득이하게 한다. 그러면 헤어질 때 약정을 확실히 두셔야 돼요. 헤어질 때. 그게 가장 중요해요. 헤어질 때. 어떻게 정산하고 헤어질 거냐. 이 부분을 꼭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 서로 둘이 의의가 안 상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공동 사용을 할 때 상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상호를 이제 예를 들어서 4명이 쓴다. 그러면 여기가 삼성으로 걸었어요. 상호를. 그러면 다른 경우들은 글자가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는 더 삼성, 여기는 뉴 삼성, 여기는 신 삼성.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동사무소 운영하고 간판은 삼성으로 다 하는 거지. 삼성공사 사무소 이렇게 걸고 대표자 이름 다 들어갑니다. 대표자 이름 여기 다 써요. 우리가 지난주에 명칭을 공부했는데 우리는 5개 광고물 설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5개 광고물 설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판을 꼭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간판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쓰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삼성이 간판을 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대표자 이름 다 쓴다고 그랬죠, 여기. 공동 사용하는 대표자 이름들 다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더 삼성 아니에요. 여기는 간판 안 건 거죠. 여기 뉴 삼성도 안 건 거죠. 신 삼성도 안 건 거죠. 근데 이름은 다 쓰래요. 뭔가 맞지?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 신뢰보호 차원에서, 원래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여기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간판 안 달았으니까. 근데 다 쓰라는 게, 이제 우리 실무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법보다 국토부가 더 가깝죠? 맞죠? 법보다 담당 공무원한테 지키면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등록관청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유도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여기까지였어요. 공동사무소에는 잘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 공동사용이 안 된다는 것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갑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교재 157쪽에 법제 20조가 실려 있거든요. 조문을 잠깐 읽어야 됩니다. 법제 20조 제1항. 개업공인사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네. 10일의 동그라미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대한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전 사실을 신고 밑줄 긋고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 내에 하라? 10일 내에 하라.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분수 또는 부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난다. 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간 얘기죠. 자, 그러면 그냥 내려갑니다.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기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자, 여기가 서구입니다. 서구 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이 사무소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됐으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그럼 옆 건물로 옮깁니다. 그럼 서구 내에서 옮겼죠. 그러면 이것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저기 연수구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일단 나눠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요 중개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그래서 관할 안에서 이전이 있죠. 관할 안에서 이전.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중개사무소를 먼저 옮겨요. 먼저 옮깁니다. 옮긴 다음에 신고 들어오래요. 그러면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이 며칠이었어요? 10일. 10일 내 이전 신고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신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10일 내에. 일단은 신고 위반은 경미한 사항이죠, 지금.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억하세요.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00과. 그러면 10일 내에 이전 신고 안 들어가면 100과입니다. 그러면 참고 2월 1일 날 중개사무소 옮겼거든요. 그럼 10일 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며칠까지 들어가야 돼요? 2월 10일이에요? 2월 11일이에요? 예? 2월 10일까지 들어와야 돼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일 산입이에요. 초일 3일이니까. 그래서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10일 내에. 이것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고요. 이제 관할이 어디냐에 문제가 있는데 관할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같은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죠. 그럼 서구청장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이자에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가요. 이때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지금 등록증 재교부가 돼야 되거든요. 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죠.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니까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고, 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럼 왜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실수까지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첨부하여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줍니다. 재교부해주고, 사무소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무소를 옮겼죠, 지금. 옮겼으니까 공인인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줘야 돼요. 이게 관할 안에서 이전했습니다. 별로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깁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에요. 자, 그럼 절차는 역시 이전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등록증을 재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라고요? 10일. 10일에 신고 들어가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때 관할 읽어봤는데 누구한테 들어가야 된다? 연수구청장. 그러니까 이자가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서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다가 들어간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가 똑같죠. 우리 이사 가면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간 곳에서 하죠.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도 간 곳에다 합니다. 그래서 간 곳에다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요. 그럼 이때 첨부할 서면은 일단은 등록증 제휴받으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첨부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제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납니다. 등록증 재교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어요.
완전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류를 송부해 준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연수구청장이 이전원 등록관청에 신고받았잖아요. 그럼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야, 내 신고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이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원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해야 돼요. 그래서 송부할 서류가 뭐냐면 일단 세 가지인데 지난주에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이거 등록 대장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 대장 보내줘야 돼요. 그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등록 신청 서류 모두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 그 관련 서류 모두 보내줘요. 그럼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자가 서구에서 연수구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서 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것 같으니까 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처분 관련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행정처분은 누가 때릴 것 같아요? 이전 후에서 서류를 받았죠? 그러면 이전 후에 서류를 받았으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때리게 돼요. 그러니까 종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위반 행위를 했지만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물론 사무소를 옮겼으니까 공인인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관할 외로의 이전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분사무소 이전인데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이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어요. 그럼 분사무소 이전을 이제 따로 보는 이유가 관할 때문에 그러죠, 관할. 그럼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이전하고 신고 들어가고 신고 확인서 제교를 받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역시 10일.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때 관할. 어디다 해야 돼요? 광명시장에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이 이거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겠죠.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고 뭘 첨부해야 되느냐? 신고 확인서예요. 신고 확인서 첨부해야 돼요. 신고 확인서. 등록증이 아닙니다. 그 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 재교부를 받아요. 재교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는 건 맞겠죠? 협회 통보 사항은 맞아요. 협회 통보해 주는 건 맞는데 하나의 통보가 또 있어요.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겼는데 신고를 광명시장에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장이나 여기 연수구청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 업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이렇게 주된에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모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어요. 감 잡았죠? 여기까지. 중개사무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꼭 기억을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서식이 이전 신고 서식이 있을 텐데 교재 161쪽에 있죠. 지금 이전 신고 서식에 우측 상단에 지금 7이라고 돼 있죠. 처리기한은 7로 돼 있고 신청인 그래가지고 성명, 생일, 주소 다 쓰게 돼 있고 개공의 종별 표시가 있죠. 법인, 공인인증사, 법제 7738호 부칙제육조 제2항에 따른 개공사라고 돼 있고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있고요. 등록번호, 개설등록번호 쓰게 돼 있고 변경전 소재지, 변경 후 명칭, 변경 후 소재지가 있어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니까 변경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가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변경후 명칭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특이한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짐작되시죠? 만약에 내가 레미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레미안 단지 내 상가에서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레미안 공인인증사무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힐스테이트 단지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그럼 힐스테이트 단지로 가갖고도 레미안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상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등록증 재교부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전 신고할 때. 우측 하단에 있죠. 수수료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하고 당연히 중개사무소 이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62조. 기업공사의 겸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개공의 업무의 범위 그래가지고 지금 종별 업무지역의 범위란 말 나와 있죠? 업무의 지역적 범위. 자, 그러면 업무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잠깐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죠. 공인인증상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시고 법인이 계세요. 자, 이때 공인인증상 기업공사나 법인인 기업공사입니다.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요. 공인인증상 기업공사나 법인인 기업공사는 업무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그럼 이들의 업무지역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국이다. 그럼 사무소를 어디다 둔지 간에 공인인증상 개공이나 법인인 경우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죠.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제한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공, 중개인께서는 업무지역 제한을 받는데 이 중개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할 시도를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에요. 그럼 이분은 업무지역이 어디다? 인천시예요. 그럼 인천시 내 중개사물만 중개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 경기도에 있는 물건, 충청도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업무적 제한을 중개인만 사실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은 사무소 소유지 시도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중개인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오늘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중개인께서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있죠. 이것은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고 그걸 이용한다면 거기 공개된 물건들 있죠. 이거는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동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X예요. 그래서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기억합니다. 그럼 중개인이 소공을 고용했어요. 그럼 중개인이 고용한 소공사의 업무지역도 중개인의 업무지역과 똑같다고 봐야 되죠. 맞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용인자의 업무지역은 그를 고용한 개공의 업무지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다.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라고 기억합니다.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게. 그래서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서 참고. 우리가 방금 전에 사무소 이전을 공부했거든요. 방금 전에. 그럼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네?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인이 업무적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무소 이전과 결합하면 얼마든지 업무지역을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서구의 사무소를 둔 중개인이 저기 김포시 물건을 의뢰받았다. 그럼 중개해야 되죠? 중개해야 됩니다.
그럼 사무소 이전과 결합하면 되잖아요. 김포시로 잠깐 사무소 옮겨갖고 중개한 다음에 다시 오면 되죠? 맞잖아요. 이런 중개인을 메뚜기 중개인이라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 하기 싫으면 정보마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그 물건 중개할 수 있죠? 공개된 물건 중개할 수 있고요. 이도저도 하기 싫다. 그럼 그냥 하면 되죠. 그냥 하죠, 그냥. 업무지역 위반 걸리면 뭐라고요? 제재가? 업무정지. 맞죠? 예, 요즘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그냥 쉬지 뭐.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중개인에 대한 업무지역 제한 유일하게 되고 있다는 거 이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163쪽에 종별 중개대상물의 범위란 말 나와 있죠? 이게. 그러면 지금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상물 5가지가 있잖아요. 토지, 건물,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중개인한테 제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만 받고 있지 업무지역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 이게 토지가 됐든 임목이 됐든 모두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범위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업무지역 제한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종별 겸업 범위로 넘어갑니다. 종별 겸업. 이 겸업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지금 연타석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의 겸업을 내고 있는데,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공사가 중기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이에요. 중기업 외에 또 다른 업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무소를 놓고 슈퍼마켓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겸업이에요. 이거 이중소속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문제죠, 이거. 그러니까 이중소속은 전면금지했죠. 이것은 내가 중개사무소를 놓고 식당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겸업이다. 그래서 지금 전체 개공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먼저 보고 가면 우리 교재는 지금 그 개인인 개공의 겸업에 대한 부분은 저 뒤에 있어요. 교재. 어디 있냐면 167쪽이 있죠. 그러면 개인인 개공은 공인인상기업공사나 중개인을 말하죠. 이들을 얘기하는데 공인인상기업공사와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겸업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럼 겸업제한 규정이 없다라면 얼마든지 능력이 닿으면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못합니다. 경내 공매 업무를 중개인은 못해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걸 허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능력이 닿으면 개인은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법인은 지난주에 언급을 했듯이 법인은 우리 법 제14조죠. 우리 법 제14조가 정한 업무만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정 업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법인은 토탈 몇 가지만 허용했다고요? 토탈 7가지.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 더 허용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겸업 제한을 법인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법인은 그러니까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겸업 제한의 범위가, 겸업의 범위가 개인이 넓어요, 법인이 넓어요? 개인이 훨씬 넓어요. 거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는 실무를 보면 그냥 느낌이 팍 옵니다. 실무를 보면. 우리 실무에서 개인인 개공은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 안 해버린 겁니다. 그냥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인의 경우는 직원을 수십 명 고용했고 대형화됐는데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제한을 안 했다. 그러면 중기업은 아주 부수적으로 하고 이상한 업무 하더라 이거예요.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겸업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겸업을 제한을 받고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꼭 주의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점점 시험에 다가갈수록 제가 이 말을 강조할 건데 공인인상기업공사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면요, 이 지문은 일단 옳게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공인인상계고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지문은 OX, 오란 얘기죠.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요, 법인의 겸업을 푸는 거에 대해서 더 반대하고 있어요. 더 반대합니다. 겸업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협회가 더 반대해요. 왜? 이거 돈 낸다고 하면 대기업들 다 뛰어들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업 제한을 안 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참고인데, 개인이 겸업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럼 개인의 경우 이제 제한을 받는 경우가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럼 특별히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요거 다음 주쯤에 공부하겠죠. 우리 금지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의 첫 번째가 매매업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우리 못합니다. 우린 중개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매매업 모두 금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영리행위 종사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은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인의 경우는 경매 공매 업무가 허용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경공매 안 됩니다. 근데 공인인상계고나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개인은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합니다. 자, 이건 법에서 명문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고, 해석상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경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A가 중개사무소 열으셨는데 본인은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을 해버리십니다. 이거.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분이 출근했으니까 여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소공이나 보조원한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개공은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건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회사 나가면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하잖아요. 갑근세. 우리 개공한테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와버리면요. 이거 대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게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다 하여 당연히 대여로 처벌되는 건 아니죠.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형태가 너무 많죠. 일주일 내내 나가지 않고 이틀만 나간다. 그럼 5일 동안 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겠네? 가능할 걸로 보이고,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엔 다시 쉰다. 이럴 수 있겠죠. 또 재택근무를 한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공이 손님이 왔을 때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이건 대여가 아닌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내가 회사에 나가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문방구를 따로 합니다. 이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은 경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문방구가 사무소 근처에 있는 게 좋겠네요? 손님이 왔을 때 얼른 달려와서 도장 찍으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겸업을 고려하는데 겸업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중개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어떻게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 입장 기본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니까 중개업에 전념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지금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나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우리 철호야 하여금 중개사무소 운영하게 해야지. 이런 분 안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겸업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겸업을 이제 보는데 법인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토탈 7가지만 딱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 그럼 그 6가지 업무라는 게 첫 번째, 중개업 외에 첫 번째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업용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청소 붙이고 경비 붙이고 주차 붙이고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 대행이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원룸 관리 대행,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합니다. 근데 물건이 지금 상가나 주택이라고 그랬죠. 이것에 대한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해석상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 대행 안 됩니다. 주택과 상가만 된다.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주택과 상가만 된다고 했으니까 주택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 됩니다. 다음,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권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컨설팅이라고 한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니까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가상화폐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컨설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럼 나아가서 직접 포크레인 들어가고 땅을 들러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이죠, 이거.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없다? 건축업도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조성, 부동산 펀드 조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거 아주 크게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도 못한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만 가능하다.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개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제일 많은 게 지금 뭐예요? 예? 커피예요? 치킨이에요? 치킨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러면 통닭집 프랜차이즈 우리 개공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거 안 돼요.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럼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그러니까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다.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누구여야 됩니까?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공이란 말을 우리는 완전히 구분하게 쓰고 있죠, 지금. 그럼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역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요.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양 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 관리 대행이 있고 분양 대행이 있죠. 그럼 이건 주상이라고만 딱 못을 박아놨죠. 주택과 상가만. 그럼 이거 토지 분양 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계약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사업체, 도배업체. 이것의 소개까지는 가능해요. 직접 운영은 안 됩니다. 소개까지는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이 할 수 있는 경험 6가지가 이거고, 시험에서요, 다음,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골라라. 이 문제가 주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자 따서 암기해버립니다, 이거는. 이거 나중에 이제 암기표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관리대행이죠. 상담이죠. 프랜차이즈죠. 분양대행이죠.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이죠. 관상, 차분, 경위로 암기할 거예요. 관상, 차분, 경위. 재관상, 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이게 겸업이에요.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자, 차츰 암기하자고요,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더 부연,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인증서 개공 있죠?
공인인상개공은 6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없게? 당연히 있다. 우리 공인인상개공은 이 사업체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법인이 못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나아가서 우리 중개인 있죠? 부칙규정형 개공. 중개인의 경우는 뭐만 한대요? 경공명 안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는 중기업이 아니죠? 중기업 아니잖아요. 중기업이 아니죠. 중기업을 제외한 업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수 초과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취입니다. 특수법인은 당연히 이 업무 할 수 없고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주고요. 이제 경공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는데, 우리 교재는 166조개국이 6번에 지금 현재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 있죠. 경매는. 그리고 공매는 이거 공개매각의 준말이거든요. 공개매각. 그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이 공매를 공부해요. 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 맞아요? 특수법인 맞죠? 우리 특수법인 중에 지역농협, 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여긴 특수법인이에요.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비업무용 공매, 요걸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요즘 뭐 공매는 내진 않아요. 그러면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준다. 이 업무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부동산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가? 이걸 분석해 주는 거고, 취득에 할선해 줍니다. 그럼 이것은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어요.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죠. 이게 대리예요. 명실공히 우리 개공한테는 이게 허용이 됐는데,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한테는 한 가지도 허용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보수를 받고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도 못해요. 경공매 업무를. 그럼 우리 개공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무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다루게 될 거고, 이번 순한테도 안 다뤄요. 이 내용이 공인사법 내용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뤄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3, 4월 달에 이제 일단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게,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한다. 그럼 이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으라고 했죠? 이걸 기억을 해주신대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만 하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중개인은 못하지만. 그럼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라고 했으니까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합니다.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경매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리인 등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개공이. 근데 지금은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합니다. 부동산에 와가지고 경매물건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등록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요. 일단 자, 이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